네, 안녕하세요. 방금 거창하게 소개받은 정병모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는 전에 써 있는 것처럼 조선시대 정부랍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정부라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주목하지 않았지만은 최근에 정말 우리의 어떤 보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선 후기 새롭게 등장한 그림을 우리가 이제 든다면은 첫 번째가 지금 여러분 전시하고 있는 실경산수,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진경산수라 그러죠. 두 번째가 풍속화하고 바로 이제 세 번째가 오늘 공부하는 이제 책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테너, 3 테너가 있듯이 조선 후기에도 3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경산수는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한다면 풍속화는 누구겠습니까? 플라시드 도밍고, 그리고 책거리는 호세 카레라스입니다. 연결이 잘 안 되시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경산수는 우리의 어떤 아름다운 자연을 그렸다면 풍속화는 우리네의 삶, 그리고 책거리는 우리의 문화인데, 그건 뭐냐면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아이템을 정하라면 그건 단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 관한 문화도 다양하게 발달하고 책에 관한 그림도 지금 이제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놀라운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책거리는 뭐냐 하고 간단하게 이제 책거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책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리는 여기 클 것자 마을 리자라고 썼지만 이거는 이제 이두식 표현입니다. 순수한 우리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일거리, 이야기거리, 마실거리처럼 이거 복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책글입니다. 책이 주제가 되는 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책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가도는 서가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서하고 책을 서로 교환했었기 때문에 책가도, 서가도인데, 그러니까 실형, 그러니까 선반이 있는 책거리 그림 중에서도 선반이 있는 그림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이제 책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해하셨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들이 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아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를 이 책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아마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에피소드를 남긴 게 조선시대 어떤 책 문화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연암 박지원이 책을 갖고 해서는 안 될 일 8가지 이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 몇 가지 사항이 지금 저촉이 되는지. 첫 번째는 책을 대할 때는 하품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걸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지개를 켜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거의 여긴 분들이 다 해당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책 앞에서 졸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기침이 날 때는 머리를 돌려가지고 책을 이렇게 피해라. 그리고 책을 이렇게 넘길 때 침 묻히지 말라. 그 다음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만 책 빼고 자지 말라. 그리고 책을 책을 떠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덮지 말라. 근데 8번째는 이제 권장사항입니다만 다른 사람한테 이제 책을 빌려올 때 책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수리를 내서 돌려보내라 하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도 해당 안 되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는 것 같고 8가지가 다 해당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도 없네. 그럼 한 7가지 정도 해당하는 걸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신선이라고 책장사입니다. 우리가 조선후기에 굉장히 유명한 책장사고 이름은 몰라요. 근데 워낙 신선처럼 아주 잽싸게 이렇게 움직였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신선이라고 그랬는데, 조신선이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 암흑의 할아버지와 암흑의 아버지가 책을 사들이면서 그 자신도 귀한 몸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귀한 몸이 되고 높은 벼슬이 됐는데 그 아들이 그리고 그 손자가 책을 팔아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집이 공공해졌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저기 그 중고책 사이트에 책 파시는 분 있으세요? 그 조신선에 의하면은 집이 공공해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맨 밑에 노란 글에 보이듯이 이거는 뭐냐면은 이분은 그냥 책장사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책을 팔려 다니는 사람이니까 천하의 책만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천하의 인간사를 보면 이렇더라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병인양요 아시죠? 병인양요 때 무려 이제 8,000명의 천주교 신자를 박해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프랑스 신부도 여러 명이 이제 그 숙청을 당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함대가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서울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프랑스의 그 장교인 그 앙리 지베르가 그 쓴 글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집안에 책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그 한국의 극동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한 글을 읽지 못하면 주위 사람들로 멸시를 받는다. 그래서 그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앙리 지베르가 직접 그렸는데 강화도 어느 선비의 방입니다. 그래서 선비는 갓을 벗고 이제 글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자인 그 학동은 그 선반에 있는 책을 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굉장히 부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병인양요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강화도에 있는 그 외의 규장과 그게를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떼제비 기술을 이제 받아들이는 대신에 이제 그걸 돌려달라 했는데, 그냥 그 영구 임대 형식으로 이렇게 돌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병인양요는 우리에게 있어서 책전쟁으로 이렇게 부각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세 가지 예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조선시대에 있어서 책이라는 아이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또 이 정조 때 와가지고 책 정치도 이제 펼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나 아니면은 영화를 볼 수 있는 정조의 캐릭터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산이란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이지적인 이미지인데, 영린이란 그 영화에서는 놀랍게도 정조를 짐승나무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빈이라는 친구를 이제 정조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때 유명했던 그 화난 등 근육이에요. 이게 정조의 우통을 벗겨갖고 화난 등 근육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게 왜 화가 나나 했더니, 이게 보면 볼수록 저는 화가 납니다. 본능적으로. 아마 여기 계시는 남자 선생님들도 아마 보시면 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이미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정조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새벽 동틀 때까지, 그리고 새벽 닭이 울 때까지 책을 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신하들도 다 정치가이면서 학자잖아요. 근데 신하들하고도 학문적으로 토론에서도 절대 지지 않는 그 학자 정조. 그래서 아마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지금 여기 몇 권이냐면은 100권입니다. 저는 이 학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은 책은 여기서부터 한 요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높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이렇게 많은 책을 지은 그런 왕인데, 이건 아마 세계적인 기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 정치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조가 개혁 정치를 펼치는 데가 어디냐면 청와대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규장각이에요. 근데 규장각은 왕립도서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왕립도서관에서 개혁 정치를 펼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슬슬 이제 눈을 감으시려는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등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791년에 정조가 책을 갖고 멋진 이벤트를 벌입니다. 여기는 창덕궁의 인정전, 정전이 아니고 선전전이라는 그 편전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제가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그 정조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들은 보이는가? 그랬더니 이제 신하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부 다 예 보입니다. 어찌 경들이 이걸 진짜 책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책이 아니라 그림일 뿐이다. 이거 원래 어자 뒤에 뭘 설치합니까?
일월 오봉들을 설치하잖아요. 그리고 일월 오봉들을 통해서 어떤 그 왕의 건의를 표현하는데 이때만은 이벤트로 뒤에다가 아마 책거리 병풍을 펼친 것 같아요. 그것도 뭐냐면 책만 가득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책이 아니라 그림일 뿐이다. 송나라 때 정자가 이르기를 뭐라고 했냐면 비록 책을 읽을 수 없다 하더라도 비록 책을 읽을 시간이 없더라도 서실 공부방에 가서 책이라도 어루만져라. 휴대폰 만지지 마라. 여러분 그 존 레논이 뭐라 그랬습니까? Love is touch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만지는 걸 우리가 공감이라 그러는데 물건과의 어떤 공감을 통해서 어떤 책에 대한 어떤 애착,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책거리를 뒤에다가 펼쳐놓고 이벤트를 벌인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천주교를 막기 위한 거예요. 천주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천주교가 어떻게 해서 들어오냐면 주로 뭐냐면 중국으로부터 천주교 책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선비들이 읽으면서 이제 천주교가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 책 못 들어오게 막고 또 두 번째는 또 정조가 싫어하는 청나라 때 굉장히 그 통속적인 책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책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천주교에 대한 그 박해를 굉장히 느슨한 방법을 합니다. 이때는 천주교 신자가 2명밖에 안 죽어요. 그런데 아까 병인양요 때 몇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리셨죠? 8,000명이 죽었어요. 8,000명이.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그림을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을 담아두기 위해서다. 다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주교를 막기 위한 그런 뜻으로 뒤에 이제 책거리를 펼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영화 속의 장면에서는 책도 있고 기물도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정조의 아까 일성록에 나온 그 기록에 딱 걸맞는 그림은 책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책이 아니라 그림일 뿐이다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책만 있는 그림을 따가지고 그 학생 시켜갖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가도가 이 책거리가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면 구성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52칸입니다. 이걸 이제 한 칸씩 이렇게 따질 때 52칸이고 여기에 이제 책값이라는 건 뭐냐면 책 케이스에 담배값 하듯이 여기에 이제 케이스에 들어있는 거 이거는 다 중국 책입니다. 근데 중국 책이 115개고 여기 책 하나만 달랑 있는 게 여기 1개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도자기를 비롯한 기물들이 102개예요. 만약에 이거를 문제를 두고 그다음에 이걸로 그림을 그려봐라 한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책에 쌓인 그릇의 누임은 이건 거의 완벽한 구성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구성이 뛰어난 이런 정물화를 그리나 했더니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런 구성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DNA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경주 가까운 데에 그 청도라고 있어요. 운강고택인데 혹시 여기 와보신 분 있으세요? 한 분도 없으시네. 근데 이 운강고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국 그 각지에 있는 이런 옛집을 가면은 여러분 여기 기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무 목재로 된 이런 구성들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는 거의 뭐가 같냐면 몬드리안 같지 않아요? 몬드리안? 그래서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자랑하는 몬드리안 요새 그 몬드리안 갖고 이런 뭐 냉장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그 네덜란드에는 몬드리안이 한 사람이지만 조선시대에는 몬드리안이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여성들의 그 규방 문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그 조각보입니다. 근데 조각보인데 이것도 보면 거의 세계인들이 감탄하는 또 구성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여성들의 문화는 무슨 서울대 미대 나온 것도 아니고 홍익대 미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님부터 이렇게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거 파란 이런 그 천조각은 그 남편의 이제 두루마리를 이제 짓다가 남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빨간 이 천조각은 딸내미 뭡니까 저고리 짓다가 남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 또 이런 천조각은 아들의 바지를 짓다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가족을 생각을 하면서 아주 그냥 가족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하나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랑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성미가 바로 이제 우리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책거리에 이런 구성을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책거리, 이건 이제 책만 있는 책거리 아닙니까? 온통 제 책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조 때도 아마 이런 그림이 있었을 텐데 그거보다 100년 뒤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한번 이 중에 반을 제가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이 칸의 반을 가려보면 딱 이게 책감이 몇 개씩 있죠? 4개씩 쌓아도 2줄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 모던 디자인에서 그리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의 어떤 골격, 균형을 잡아주고 또 나머지를 딱 가려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또 굉장히 다양하게 자유로운 이 책의 쌓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된 게 이런 그림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책의 구성미, 책가도의 구성미를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원리에 의해서 한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정조 때 또는 조선 후기에 우리가 유행했던 궁중의 책거리, 궁중의 책거리에 보면은 중국 물건하고 서양 물건이 가득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2016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이런 문자도 책거리전 했는데 혹시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아, 여기 몇 분 계시네요. 다행이네요. 혹시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이제 그 포토존으로 썼던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컬러풀하고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그동안 한국에 와서 다루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세계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국 그림이 하는 정도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 칸막이에 구멍 뚫린 거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거 우리나라 가구 보셨어요? 우리나라 가구 이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기역자 니은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꺾였는데 이거는 뭐냐면 중국의 다보격이라는 가구예요. 여기 보시면 중국의 다보격을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죠. 그리고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기역자, 니은자 하루 이렇게 이제 꺾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구는 중국의 다보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빨간 도자기, 녹색 도자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잔도 보면은 녹색, 노란, 보라색이 있는데 여러분 국립정원박물관에 도자기실에 가면 이런 도자기 우리나라 없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단색 도자기, 싱글 컬러드 포슬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메드 인 차이나예요. 이건 메드 인 청이에요. 그러니까 명나라나 청나라 도자기가 이 단색 도자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컬러풀한 도자기는 우리는 사실은 도자기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못 만들었다 그러고 어떤 분은 만들 수 있지만 일부러 안 만들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가 유교 국가고 유교의 그 덕목이 뭡니까? 검소하고 건박해야 되기 때문에 컬러풀한 걸 안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걸 우리가 하여튼 알 수는 없고 이거를 이제 이런 도자기가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여기 빨간 병 안에 요거 혹시 뭔지 아세요? 요건 그 화롯불 이게 다스리는 부삽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화롯불 다스리는 부젓가락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대충 아는데 너무 여기 점잖으신 분만 와가지고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갓솔이라 그래가지고 갓에 먼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터는 거예요. 손잡이가 지금 미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겠습니까? 요거요. 요건 조금 어렵죠. 이거는 뭐냐면 서양의 자명종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서양 또 중국의 다보격이라는 가구에 중국의 도자기에 또 서양의 자명종 이런 걸로 가득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그리는 기법도 보면 여러분 그 르네상스 원고법 아시죠? 리니어 퍼스펙티브라고. 그럼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는데 이거는 너무 세게 좁아져가지고 막 그릇이 깨질 정도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서양의 그 원근법이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그
리니어 퍼스펙티브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걸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곳곳에 여기 스크래치처럼 해놨는데 이거는 그 하이라이트 표현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서양의 그 쉐이딩 테크닉, 그 음영법. 그러니까 서양의 음영법으로 입체감을 내고 서양의 원근법으로 해서 깊이감을 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서양은 이제 명암법을 쓰고 있는데 이런 그림도 있어요. 이런 그림 보면은 가운데에 우리가 원근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워지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앞에 그림하고 보세요. 앞에는 아까 세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요런 뭐가 있습니까? 요러한 이제 그 우리가 원근법의 표시가 있는데 여기는 이 그림에는 아예 없습니다. 여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우리 알겠어요. 체코에 혹시 여기 가보신 분 있으세요? 체스키 크롬노프. 안 가신 분은 이 이름을 꼭 적어두세요. 이거 너무 볼만한 아주 동화 같은 마을인데, 여기에 가시면 이런 성이 있습니다. 이런 성이 있는데 이 성에 보시면은 요거는 진짜 문인데 이건 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로 해서 붙인 것 같지만 이것도 그린 거예요. 이거는 뭘로 그린 거냐면 바로 서양의 그 원근법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르네상스 일루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뭘 생각했냐면 우리나라 그 책거리, 궁중화 책거리도 봐도 그 르네상스 일루전을 적용한 거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르네상스 일루전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건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 둥둥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떠다니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중국 물건으로 이렇게 그 많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신호화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17세기 후반 18세기에는 그 유럽의 왕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족들의 이제 그 성에 가면은 도자기방이라는 게 있어요. 도자기방. 그래서 이제 중국 물건으로 이제 가득하는데 얼마나 중국 물건을 좋아했냐면은 그냥 그 도자기로 그냥 빽빽하게 붙여서 자기의 어떤 권력, 자기의 어떤 재력을 과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한번 보면은 여러분 그 베를린에 이제 그 샬롯테라는 데 보면 그 샬롯테부르크 성이 있습니다. 성이 보면 여기 이제 바로크 시대의 이런 장식으로 이렇게 화려한데 저도 이제 우연히 여기 들렸다가 이 방을 보고 나서 그냥 제가 그냥 그 숨이 탁 막혔어요. 왜냐면 예전에 KBS에서 도자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보신 분 있으세요? 그때 이 장면이 싹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 하는데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이게 우연치 않게 이게 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그냥 호텔에서 그냥 산책하듯이 휴대폰 하나만 들고 왔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찍으려고 그랬더니 20유로를 내래요. 그래서 밑에 가서 20유로를 냈더니 완장을 채워주더라고요. 완장 차고 막 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럽에 이제 성을 가면은 호기심의 방, 도자기 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족하고 귀족들이 자기만의 어떤 그 귀한 물건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그 방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 뭐가 되냐면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도자기, 중국의 청아백자인데 명나라, 청나라 청아백자를 그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이거를 신호화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류하듯이 중요의 이제 그 브러쉬 표현입니다. 이런 거 한번 중국 사람들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아니 왜 우리나라 그림인데 그것도 왜 궁중의 그림인데 왜 중국의 가구에 중국의 도자기에 그리고 서양의 물건에 서양의 기법으로 그려졌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이건 사치품조다. 뭐 샤넬 좋아하고 구찌 좋아하는 것처럼 외제 물건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상주계층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세계화의 열망이다. 저는 세계화의 열망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명나라잖아요. 근데 명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주다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이 망하고 이제 청이 들어서는데 우리는 이제 명에 대한 의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명이 중화민족이기 때문에 중화민족을 개척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청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한테 또 두 번이나 이제 전쟁을 당하고 하는데 한 150년간은 청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중국이란 나라가 뭐냐면은 세계 문물이 들어오는 통로인데 그게 막혀버린 거예요. 요새 북한처럼. 그러다가 이제 그 정주 떼어가지고 결국은 국학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호를 개방하잖아요. 그때 이제 물 밀듯이 중국의 문물이 들어와가지고 보석처럼 바뀐 것이 바로 책거리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사치풍조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목말랐던 어떤 물건에 대한 욕망, 그런 것의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요새도 뭐 겪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선시대 보면 어떻게 보면 이념의 시대예요, 조선중기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실학 뭐 얘기하듯이, 북학파 얘기하듯이 이제 물건의 좀 실질적인, 이런 현실적인 이런 시대로 이제 바뀌는 거의 변화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거리 그림을 제일 잘 그린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록상으로 보면 김홍도가 있는데 김홍도 그림은 아직 한 점도 안 남아있어요. 혹시 그 김홍도 그림이라고 이제 이따가 이제 그 분별하는 법을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있으면 저한테 바로 그냥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마 김홍도 그림은 나오자마자 아마 보물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홍도 다음에 책거리를 잘 그린 사람이 이영록이에요. 근데 이영록은 책거리를 잘 그릴 수밖에 없는 게 할아버지 때부터 책거리를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종현, 그 다음 아버지 이윤미. 그러니까 손자인 이영록은 책거리 그림을 못 그릴래야 못 그릴 수 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영록이 이름을 2번이나 바꿉니다. 그래서 궁중하원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애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무시는 분 혹시 있으면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릴 겁니다. 여기 1808년생인데 57세인 1864년에 이영록으로 바꿉니다. 외우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64를 이게 물고 들어가면 됩니다. 64세인 1871년에 이택균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바로 뭐냐면 그 아버지인 이윤민이 얼마나 책거리를 잘 그렸냐면은 유재건이 쓴 이항전문록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유재건에게 이제 여러 표의 이제 문방도 책거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 책인 줄 알고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더니 뭐라 했냐면 이거 아닌가벼 하면서 이게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아주 사실적으로 그린 게 바로 그 이영록의 아버지 이윤민의 그림인데 이게 이영록이에요. 이영록일 때는 우리가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여기 그 책가도의 그 뒤에 보면 뒷판이 있잖아요. 뒷판색이 여기 좀 어둡게 나왔습니다만 여기가 갈색이에요. 그 다음에 칸막이 색도 갈색이에요. 위아래는 회색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갈색 책거리예요. 갈색 책거리는 이영록 이전부터 아마 김홍도부터 갈색 책거리를 전통적으로 그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영록의 책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항상 도장을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생명의 은인, 그냥 쪽으로 생명의 은인 그렸는데 이 도장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뭐라고 쓰이냐면 여기 우리가 도장을 괄호 있잖아요. 단위가. 그러니까 하나, 둘, 네,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2번째를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자세히 보시면 이영록이라고 자기 이름을 여기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영록의 책거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 봤던 이거보다 시대가 앞선 그 책거리는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칸이 몇 칸이냐면 이게 아까 500칸이라 그랬죠? 52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영록은 똑같은 크기인데 19칸으로 줄여버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으로 보면 맨 위에 게 좀 약간 뭡니까? 번잡해 보이잖아요. 번잡해 보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여백의 미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영록 책거리의 이제 특징은 또 뭐냐면은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보면은 아주 그냥 정교하고 섬세한 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넘어가네. 그 다음에 이영록일 때입니다. 이영록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7세인 1864년에서 64세인 1871년까지인데 여기가 그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시청에 있고 그리고 이 박물관은 그 이정문이라고 우리나라 그 실리콘밸리에서 사업해서 돈 부분이 그걸 아주 도네이션해서 이런 큰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영록이라고 나오는데 이영록인데 여기도 갈색이에요. 갈색의 뒷판, 갈색의 그리고 칸막이 그리고 회색의 위아래인데 근데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은 이영록인데 뭐가 되냐면 뭐로 바뀌었습니까? 뒷판이? 무슨 색으로 바뀌었죠? 녹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영록이 이 채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색에다가 녹색을 하면은 요새 뭐냐면 이거를 그 서양어로 말하면 그 보색이거든요. 보색이고 우리는 말하면 그 상생색인데 훨씬 더 그 생동감 있는 색이에요. 같은 계통의 색보다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이영록이 나고 이렇게 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녹색의 이영록부터는 이제 그 갈색도 쓰지만 녹색으로 바뀐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디테일은 이영록 때가 57세에서 64세잖아요. 화가로서 전성기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있어요. 다른 이영록 시기보다 또는 이택균 시기보다. 그리고 또 아주 섬세합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굉장히 아주 볼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그 지방에 있는 박물관에서 제가 이제 그 유물감정을 갔는데 이거를 이제 어느 딜러가 600만 원에 이제 팔아달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한 폭에 1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생명의 은인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 도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영록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영록은 그 작년에 10억까지 그 옥션에서 10억까지 됐어요. 근데 이거를 600만 원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뭐냐면 딜러가 그 골동부상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뭘 몰랐냐면 이영록이 이영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알았는데 이 그 딜러 사이에는 이제 그런 정보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면은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양심상 600에 구입을 할 수는 없고 최소 6천만 원은 줘야 된다 그랬는데 또 지방박물관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자기는 규정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600에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들어도 뭡니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영록인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영록일 때는 디테일이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힘차고 그 다음에 세밀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노란색의 대나무의 필터 그 다음에 칼라프란 또 뭐가 있죠? 붓이 있죠? 그게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책도 바로 그냥 펼치는 것 같은 어떤 그 생동감 이런 것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잔은 요새 그 머그잔으로 써도 될 만큼 굉장히 아주 모던한 이런 커버 아니에요? 이런 그리고 또 아마 그 차 하시는 분은 이게 뭔지 아실 것 같은데 요새 이제 그 중국차 하는 분들이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그 의흥의 그 자사호예요. 그걸 이미 우리가 19세기에 또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택균에 와가지고는 이제 색깔이 변합니다. 이제 블루 책거리로 변하는 거예요. 저기 이제 미국의 그 남부에 이제 그 버밍햄 미술관인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책거리를 갖고 하도 이렇게 난리 치니까 이제 거기서 저를 부른 거예요. 저 감정해달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지금 제 딸입니다. 이게 딸인데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2008년도니까. 이분이 저를 불렀어요. 근데 이분 이름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름이 도날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책을 딱 여기 보니까 저는 이제 아까 본능적으로 여기에 그 생명의 은인이 어디 있냐 하고 찾아봤더니 여기 이택균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림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뒷판이 무슨 색깔로 바뀌었습니까? 청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널드 선생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책거리를 제일 잘 그린 사람이 이영록이다. 근데 이영록은 이름을 2번이나 바꾼다. 1864년에 이영록, 또 1871년에 이택균으로 바꾼다. 근데 이영록일 때는 뒷판의 색깔이 갈색인데 이영록일 때는 뒷판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갈색이나 녹색. 그리고 이택균일 때는 청색이다. 근데 이 청색은 우리가 전통 한료의 청색이 아니고 서양 한료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그 유럽에 다시 말하면 영국이나 독일에서부터 수입을 한 거다. 예전에 청색은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청색 한료는 요만큼의 금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궁중해야라도 청색을 금처럼 아꼈었는데 우리가 이제 19세기 중엽부터 유럽에서 이 청색 한료를 뭐로 만드냐면 화학 한료를 만드는 거예요. 인공 한료를 만드니까 가격이 엄청 싸진 거예요. 그걸 이제 수입을 해서 그냥 떡 칠하듯이 이렇게 칠한 게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이택균 때부터 이택균이 언제라 그랬죠? 1871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9세기 말부터는 뭐냐면 우리가 궁중해화, 불화, 미나의 청색한료가 나오는데 이 청색한료는 우리가 전통적인 청색한료가 아니라 뭡니까? 이거는 서양한료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제가 뭐라 했냐면 이런 그림은 그 당시는 2008년도가 한국에서 3억이나 5억 합니다. 그랬더니 도널드 선생이 입이 여기 귀에 다 걸리는 거예요. 네. 바로 이제 이게 이택균의 그림, 블루 책가도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어느 이제 그 방송에서 이제 미나 강의를 하면서 이제 미나에 요새 보면은 세계적인 그 패션 업체에서
미나를 갖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찌라든가 뭐 샤넬이든가 에르메스 뭐 이런 데서 한국적인 이런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서 미나를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왜 외국 디자이너들은 우리 미나를 갖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한국 디자이너들은 뭐 하냐? 그렇게 이제 질책하듯이 했더니 아니 어떤 사람이 방송국에 막 강렬하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아니 나는 파리에서 미나를 갖고 패션쇼를 하는데 무슨 이런 헛소리를 하느냐. 정 교수 전화번호 대라해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는데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항의하는 바람에 저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어느 옥션에 여기에 이택균의 책거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택균 이제 딱 아시겠죠? 19세기 후반 1871년.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렸더니 이분이 이 앞에서 거짓말 안 하고 2시간 동안 이거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 봄에 파리 패션쇼에서는 책가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월 말에 막 카톡 갖고 오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이영록의 책가도의 그 프레임, 그 패턴을 그대로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파란색 뒷판, 또 갈색의 뭐죠? 갈색의 칸막이, 또 위아래 회색이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그 프랑스 여자 모델의 뭘씌웠지 조바오이를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야 이거 보고 이 사람 세계적인 디자이너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런 걸 보내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블루 책거리에 있는 그 서양의 그 블루 색깔 있잖아요. 그거를 또 이렇게 전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궁중에 하든 미나든 우리가 세계적으로 활용할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이분이 이제 보여주실 겁니다. 이게 좀 너무 빨리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하고요. 내가 오늘 급 스피드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나 책거리에 등장한 새로운 형식을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궁중의 책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나 책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그 왼쪽 상단에 있는 거는 궁중화 책거리예요. 그럼 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건 미나 책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거는 일본의 이제 구라시키 미녀관이고 밑에 거는 이제 도쿄에 있는 고려미술관인데 뭐가 다릅니까?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있죠. 디테일은 몰라도 키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중화 책거리는 키가 크고 미나 책거리는 궁중화 책거리 아마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공간이 3m 공간이 작으니까 이렇게 이제 큰 책거리를 줘도 이걸 둘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런 실형이 없는 선반이 없는 이것도 궁중의 책거리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실형이 있는 책가도만 보셨는데 근데 이거가 만약에 미나로 바뀐다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2분의 1로 3분의 1로 축소가 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그 비율대로 그냥 줄이면 되잖아요. 근데 줄이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항상 이런 그 물건들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그 임팩트가 있어요. 임팩트도 같이 줄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나 작가들은 이러한 지혜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는 그대로 갖고 가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널널한 공간에다가 이렇게 배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콤팩트하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이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는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건데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제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다가 찾았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보따리의 원리구나. 아니 우리가 보따리를 이거 풀어놓으면 방 안에 가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옷을 차곡차곡 껴놓으면 바로 이 천안으로 달랑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시골의 장터라든가 아니면 터미널 같은 데 고속터미널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누군지 아세요? 이유한 씨 다음으로 유명한 설치미술가 김수자 씨예요. 근데 김수자 씨는 이 보따리를 갖고 이 길거리 다니면서 이런 이벤트를 벌이고 또 김수자 씨는 이 보따리를 갖고 이런 세계적인 미술관에다가 설치 미술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평범하고 사소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물건도 이거를 먼지를 털고 기름칠을 하고 이렇게 가꾸면 세계적인 미술이 된다라는 걸 이분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이제 미나입니다. 이제 미나 딱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보따리에 있는 것처럼 이게 이미지들이 컴팩트하게 모여 있는데 이거는 어느 방 안에 있는 가구를 다 모아놓은 걸 거예요. 어느 방 안에 있는 가구. 이게 8폭이면 방 8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재밌게 여러분 주목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은 아니 왜 어린아이가 책보다 작아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조그만 책상보다도 작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어린아이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크게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건 작게 그린 거예요. 이게 뭐 실질적인 크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상의 스케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어린아이가 읽고 있는 책이 소학이라는 책이 여기 보입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아동 윤리 교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또 이 어린아이는 조선의 어린아이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궁중화 책거리는 신호화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중국의 가구, 중국의 물건, 서양의 물건, 서양의 기법으로 온통 중국 가구, 서양 것으로 가득 찼는데 미나에 와서는 뭡니까? 이제 우리 것으로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나는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김치처럼 맛깔스럽고 된장처럼 구수한 그림이다.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적인 그림이 오늘날에 와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스탠퍼드 대학인데 그 켄트 아트센터라고 거기에 이렇게 이건 자수병풍입니다. 근데 책거리인데 자수로 한 거고 이 자수는 여러분 저기 그 북한의 그 안주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북한의 그 안주수인데 이거는 이제 그 옛날 군인들이 조선시대 군인들이 이렇게 하는 굉장히 에너제틱한 자수입니다. 근데 이 자수에 하고 똑같은 그림이 비슷한 그림이 이제 그 민속촌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미국에 전시했을 때 굉장히 히트쳤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 미국 사람들이 이런 패브릭 계통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를 제가 이제 확인했는데 그래서 올해 내년 3월에는 이제 클리블랜드 미술관에서 한국의 자수전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3월 달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아까 말한 서양의 그 르네상스 원근법이 적용이 됐죠. 여기도 르네상스 원근법이 적용되는데 가끔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런 이제 공간 처리가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서 보면 책은 크게 표현했는데 그릇들은 또 뭡니까? 작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책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그릇을 뭡니까? 약화시킨 아까 말한 그 개념상의 스케일이지 실제 스케일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어떤 이런 책에 쌓인 그릇의 노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구성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나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거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탁자식의 책거리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크기가 작아지니까 우리가 책장식으로 만들려면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책장을 이렇게 선반을 두면은 그러니까 이제 책장 대신에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탁자를 놓는데 근데 여기는 우리 놀랍게도 보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천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판의 좌우면이 이렇게 뒤로 갈수록 넓어지죠. 그리고 또 밑에 족대를 보면 이거는 수평이고 또 이건 옆으로 가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 삐뚤빼뚤의 미학 아세요? 이게 삐뚤빼뚤의 미학이에요. 이게 만약에 반듯했다 그러면 미나다운 맛이 좀 적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거 보면은 또 이 위에 탁자 위에 또 탁자가 있는데 이 탁자는 거의 공중에 둥둥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나 속에서 공중 모양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또 그려진 그림이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까 생각했더니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이런 조그만 초상화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비들의 그 사랑방의 인테리어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올 때 맨몸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서안이라든가 아니면 경상 같은 조그만 책상을 두고 그 다음에 방석에 앉아서 뒤에 이제 낮은 탁자 그 다음에 또 높은 탁자를 둬가지고 여기에 이제 물건들을 얹어놓는 거예요. 근데 낮은 탁자에는 뭘 얹어놨습니까? 여기 중국 책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 향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비들은 그 향 연기 한 가닥에 의지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책을 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요거는 뭐냐면 요거 타구예요. 타구가 아까 보였던 도자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키 큰 탁자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이제 천으로 묶어 놓고 그다음에 이것도 중국 도자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름 도자기 같잖아요. 중국 도자기의 위에 꽃병에다가
계절에 맞게 예를 들어서 뭐 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매화나 모란, 여름에는 뭐 연꽃, 가을에는 국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계절 맞게 이제 꽃꽂이를 하는 거고 요 밑에 또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자사오가 있어요. 중국 도자기. 그러니까 이 안에도 다 배된 차이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비들이 중국 도자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부분, 이 탁자 이거 한 부분을 가서 그린 게 바로 이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게 탁자식 책거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 얘기가 바로 이제 이건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유럽에 있는 박물관 중에서 아시아의 컬렉션으로 유명한 데가 바로 뭐냐면 파리 김해 뮤제 김해 박물관이에요. 여기 부산 옆에 김해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관광 뭐 투어로 가면은 거의 갈 일이 없고 아마 이제 배낭여행으로 가면은 에펠탑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걸어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언덕배기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꼭 한번 가보시길 제가 이제 부탁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책거리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미나가 있던 미나도 여기 굉장히 많은데 이미 이제 1880년대 샤를르 바라라는 이제 그 인류학자가 한번 이제 서울에서 또는 부산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수집해 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그 이유한 씨가 여기 이제 기증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여드린 건 이제 이유한 콜렉션입니다. 근데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한 30 몇 센치밖에 안 돼.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하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미나 책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냐면 책장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선반이 있지 않아요? 근데도 복잡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복잡해 보이지 않나 하고 그거를 이제 따져보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책값이 있는데 책값을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부분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이게 작은 공간인데도 굉장히 그 공간을 그 여유롭게 사용하고 있는데 가운데는 또 뭐까지 설치했습니까? 나무도 있고 백년조라는 장수에 상징하는 새 두 마리를 놔서 새 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을 하늘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실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분에 있는 국화꽃이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보고 뭘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는 우리 전통적인 여건군법이다. 이 여건군법은 뭡니까? 서양의 원근법은 뒤로 갈수록 좁아지지만 여건군법은 어떻게 되죠? 뒤로 갈수록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서 넓어지니까 우리는 큰 거는 중요하고 크지 않은 건 중요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원근법은 바로 뭐냐면 그림 밖에서 그림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의 또는 동양의 여건근법은 뭐냐면 그림 안에서 그림 밖을 내다보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앞은 작은데 뒤는 커요. 그래서 여기에 이 책거리에 나오는 앞에 있는 면들은 굉장히 일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는 어떻게 됩니까? 여건근법에서 넓게 전개되니까 거기에는 또 상상의 또 이러한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심지어는 이런 여유까지 부리는데 여기 연못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이런 거는 궁중화 책거리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그 연못을 보면은 청동오리 두 마리가 눈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앞에 보이는 거 두 마리지만 그 뒤에는 뭡니까? 또 무한한 자연이 펼쳐지겠죠. 여건근법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에 비유하냐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거하고 같다. 그런 상상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때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뭡니까? 첫 번째 문을 연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코끼리를 넣는다. 세 번째는 뭐예요? 문을 닫는다. 근데 교수들은 그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을 쓴다. 뭔지 아세요? 조교를 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건근법으로 그린 아주 그 유명한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저 뒤로 갈수록 뭡니까? 이게 넓어지고 있죠. 근데 1959년입니다. 1959년에 일본의 그 민의 운동을 벌였던 야나기 무네요시가 이 그림하고 또 다른 그림 두 점을 보고 거기에 이때 이제 야나기 무네요시가 굉장히 그 병중에 있었어요. 2년 뒤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아픈 몸을 이끌고 이 감동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토해내듯이 쓴 글이 불가사의한 조선민화예요. 근데 이 글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여건근법에 주목한 건데, 여기 안 나오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찬사를 다 쏟아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랗게 표시된 걸 유의하면서 읽으세요. 나의 직관은 이 그림이 대단히 매혹적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려준다. 이게 매혹적인 그림입니다. 두 번째, 뭔가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마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데 지혜를 짜서 다시 바라보면 이 그림만큼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림이 없다. 야나기 무네오 씨가 근대의 미술교육, 서양 미술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서양식으로 리니어 퍼스펙티브,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것, 이런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그래서 감동을 준다고 믿었는데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가니까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데 뭔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실은 이 그림이 근대인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대인인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모두 불합리성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야나기 무네유 씨의 그 제자인 조그만 병풍인데 세리자와 케이스케라는 유명한 그 염직공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일본의 아주 인간 국보라고도 하고 그 당시에 야나기 무네유 씨와 더불어 최고의 안목으로 손꼽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그 최순우 선생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본 아름다운 작품 중에서 조선화의 정물은 무심코 한데 어찌로 만든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그림 보고 충격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잠시 주변에서 이게 동떨어져 따서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불가사의한 놀라운 화경이다. 두 사람이 똑같이 한 말이 뭐냐면 미스테리하다, 불가사의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공간 구조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여건근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그릇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오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책이 있는데 책이 놀랍게도 서 있고 책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안경이 강력본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소반이 있는데 요거 뒤에 요게 있고 요거 뒤에 있으면은 거꾸로 요거 뒤에 요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요거 앞에 있어요.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그 메비우스 띠 기억나세요? 이 띠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은 안이 가다가 나중에 바깥이 되고 바깥이 또 안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기기묘묘한 이런 공간감을 표현하는데 이런 거에 야나기 무네유 씨와 세리자와 케이스케라는 일본의 그 최고의 안목, 그러니까 1960년대, 1959년에 최고의 안목들이 그야말로 그냥 있는 감탄사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 이후로 바로 뭐냐면 일본의 미나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천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나들이 굉장히 대거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 있는 또 그 미나를 갖고 거꾸로 또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전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2005년도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제가 기획한 반갑다 우리 미나라잖아요. 보신 분 있으세요? 한 분도 없으시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미나 책거리인데 우리가 이제 미나 책거리가 궁중화 책거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삶이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궁중화 책거리는 어떻게 보면 삶하고 동떨어진 그 외국 물건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어떤 그 컬렉션의 이런 취향의 문제인데 이제 미나에 와가지고는 삶하고 그림하고 이게 밀착되어 있어요. 그게 미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우러난 정서 또는 삶 속에서 우러난 감정, 삶 속에서 우러난 그 미의식이 미나 속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음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김치처럼 맛깔스럽고 된장처럼 구수한 그림이 미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미나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은 그냥 단순히 물질로 보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표현이다. 제가 이제 아까 2016년에 문자도 책거리전을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했을 때 가장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너비가 한 20m, 여기서 요 정도 돼요. 이 무대 정도 돼요. 20m 정도 되고, 높이가 또 이거보다 더 넓어 20m 돼요. 그래서 여기 한 3.5m 되는 이 병풍을 그럼 몇 개를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한 3개 정도 설치할 수 있잖아요? 맨 처음에 저는 이제 도면을 보고 한 3개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하고 3개를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그 최정화 씨라고 유명한 그 설치 미술가가 이걸 보고 첫 마디가 뭐냐면 이거는 엄청 센 놈이다. 이렇게 그 에너지가 강한 그림은 이제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에 있는 그림 병풍 치워라. 이거 하나만 달랑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3.5m 되는 이 병풍이 좌우 2m 높이 20m 높이 20m 되는 공간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 예술가들은 우리가 그림 속에서 내뿜는 그 에너지를 정확히 직감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거기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또 유치하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봐라. 여기는 표범이 몇 마리가 있습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리니까 8마리 표범이 포위하니까 에너지가 강한 거 아니죠. 유치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우리가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갖고 있는 소장자가 아마 무인일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표피도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게 표범을 그렸어도 호피도라고 합니다. 호피도를 펼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미나 작가를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요만큼의 또 구멍 놓고 여기다 책거리를 그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무뿐만 아니라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다라는 걸 과시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서양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 아까 호기심의 방, 도자기 방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나중에 그 서양의 어떤 그 성을 방문하게 되면은 그 성 투어를 하세요. 대개 우리나라 관광객들 가면은 그 관광사 프로그램 보면 성 겉에만 보고 그냥 싹 와버리거든요. 투어하려고 그러면 또 돈이 드니까. 근데 안에 들어가면 놀랍게도 아까 말한 조그만 호기심의 방에 막 여러 가지 그 귀한 물건들이 있고 또 조그만 도자기 방에 아까 말한 청아백자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뭡니까? 여기다가 호기심의 방을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로 이렇게 가득 채워놨는데 이 물건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나 속의 물건이라는 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나 속의 물건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삶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는 건 정물하지만 그 안에 속을 들여보면 이거 풍속하고 다름이 없는 그림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지금 여러분 그 새로 그렸다는 표시 보입니까? 여기하고 그 저기 표피 그린 게 좀 다르잖아요. 근데 새로 그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물건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제 연구실처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은 여기에 석경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공자 꼬리가 있어요. 이건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전부 다 출세예요. 예를 들어서 석경이잖아요. 근데 경자가 원래 이제 좀 다르지만 이게 이제 발음이 같은 게 우리 경사스러울 경자하고 발음이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 석경의 경자가 뭐냐면 경사스러울 경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주에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기 그 영남의 그 유생들이 과거를 보러 가려고 그러면 고개 3개 중에 하나를 넘어가야 돼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그 추풍령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문경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중령이 있어요. 근데 어디 넘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문경세제. 왜냐하면 추풍령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추풍당객처럼 떨어져요. 그 다음에 중령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쭉 미끄러져요. 문경세제는 경사스러운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그걸 펀이라 그래, 피유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4층 있잖아요. 4층을 뭐라 그러죠? F층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사하고 죽을 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발음이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러한 거에 의해 가지고 이 석경도 이게 바로 뭐냐면 경사스러울 경우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출세의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는 분이 어떤 출세에 대한 그 욕망을 이 물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을 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그 저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게 보시면 여기 뭡니까? 그 약그릇이 있잖아요. 여기 아마 다 연세 드신 분은 다 이걸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항상 저희 어머님이 이거 끓여준 걸 이거 봤는데 이렇게 짜주는 거를. 그리고 또 그리고 공부하는 이분이 이제 연세가 높으니까 어떻습니까? 눈이 찝찝하니까 돋보기를 위에 놓고 아마 지금 담배 피러 밖에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틈틈이 뭡니까? 이게 골패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처럼 뭐 바둑 장기 같은 걸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건들을 책상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서 어슴푸레하게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안 그려져요?
여러분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이다.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문 씨가 하여튼 돈을 벌어서 이 건물 자체를 도네이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떤 자랑스러운 이런 박물관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조그만 작은 그 미나 책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미나라는 거 우리가 한순간에 알 수 있는 거는 이건 뭡니까? 물건들이 어떻게 되죠? 덩어리로 이렇게 이제 컴팩트하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놀란 건 뭐냐면 이 책을 전부 다 뭐로 썼냐면 그릇 받침으로 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릇 받침, 여기도 그릇 받침, 그릇 받침이잖아요. 아까 그 박지원이 뭐라 했지? 뚜껑으로는 쓰지 말라는데 그릇 받침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저기 대학교 때 이제 그 자취를 했는데 자취에다 라면 끓이면 어떻게 합니까? 책구에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 됐잖아요. 책을 쓰고 또 이렇게 책 그림을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조금만 죄책감을 느끼는데 이 그림을 보고 그런 죄책감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책을 받치는 거는 역사적인 유래가 있다. 이걸 알게 됐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릇에다가 놓은 것이 오이가 있고 불수감이 있고 딸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고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뭘 상징합니까? 이건 전부 아들만이 나라는 거예요. 다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이나 가지 같은 경우는 남자 우리가 거시기처럼 생겼으니까 이게 다산이에요. 그 다음에 불수감이나 딸기는 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박 또는 뭐 포도처럼 씨 많은 건 전부 다 다산이에요. 그리고 고추가 뭘 상징하는 거 우리가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국 여행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버스 기사 옆에 막 빨간 고추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어떤 그 가게 같은 데 가면 이게 빨간 고추 달렸는데 그거는 다산 아니에요. 그 중국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건 뭐냐면은 사업 번창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빨간색처럼 뭡니까? 활활 타오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 꽃을 보고 사업 번창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징 세계가 다른 건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는 그 여기에 다산이 얘기했듯이 아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시켜서 경주대학을 보내라, 서울대학을 보내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현실적인 그런 욕망을 이러한 이제 어떤 그 식물과 그 책이라는 물건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성의 서재가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 또는 이제 젠더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이 파리 기메뮤제, 기메박물관에 이제 책거리 있는데 여기에서 책이 좀 뒷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건 책보다 어떤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물건을 또 읽어내야 돼요. 물건이라는 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삶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물건을 세 등분,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은행알인데 멀리서 보면 이제 여자 거시기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여성.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반지꼬리를 비롯한 여성의 물건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여성의 물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를 보면 이건 남자 신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남자 문방구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남성의 물건. 그렇다면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여기는 이제 침상이 평상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이불이 깔려 있고 베개가 있고 남자 여자 옷이 어지럽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왼쪽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썸식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에로틱한 책거리예요. 아마 그 정조대왕이 이걸 봤다고 아마 노발대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나 책거리에 와가지고는 굉장히 삶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다. 이게 이제 젠더로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16년에 문자도 책거리 전했을 때 가장 좋아했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매력은 뭐냐면 다른 그림은 우리가 책이나 물건들이 딱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그 도자기라든가 아니면 가구의 나뭇결을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테크닉을 갖고 있는 사람의 우리가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여성의 물건들이 여기서 눈에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시 중간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은 요게 뭡니까? 여자들의 비단 신발 아니에요 이게, 그죠? 여자들의 비단 신발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 향유병 아세요? 예전에 그 동백기름 넣는 거. 그래서 그 동백기름 넣으면서 이렇게 이제 머리를 이렇게 이제 가꾸고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도자기도 보면은 전부 여성 취향이고 그래서 이게 가구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학하는 그때 이제 여기 오는 관람객 중에 제가 아는 분이 문학하는 분이에요. 아 여기 막 여성 물건들이 많은데 여성의 서재가 가능하냐 물었더니 여성의 서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 알고 봤더니 우리가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허난설은 이사주단, 김호연재, 김삼인당처럼 여성 문인들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놀랍게도 저도 이거는 이제 그 문학하는 사람한테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여성 성리학자까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강정일당, 임윤지당 같은 사람 여성 성리학자. 그럼 여성의 서재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페미니즘, 그 젠더로 이걸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먼저 나왔는데 요걸 하여튼 머릿속에 지워버리시고 이걸 보시면은 요 밑에 제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물건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게 수박이에요. 수박인데 수박에 보면은 여기에 여러분 그 장도의 갑이 있잖아요. 요새 장도를 탁 빼가지고 이거를 푹 찌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엽기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장면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성적이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우아한 모습인데 이거를 보면은 뭐가 더 섬찟한 거예요. 왜 섬찟하냐면 우리가 미나 속에서 수박을 그릴 때는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위에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뭘 드러내 보이죠? 씨앗을 드러내 보여서 우리가 씨앗 수박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다남자의 그 상징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푹 찔렀어요. 이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고민하다 저 풀었어요 이것도. 그거 어떻게 풀었냐면은 도대체 이건 뭐냐면 수박이 갖고 있는 다산이란 상징성을 그건 부정하는 퍼포먼스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나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 나는 씨바지가 아니다라는 이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만의 해석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나 쏘고 미나라는 건 아까 말한 삶의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 속에 담긴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의 서재에 용과 그 봉황이 논인다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제 미나스 카파토스라는 그 세계적인 그 양자 역학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LA에 사는데 이분이 이제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리스계 미국인인데 어려서부터 이게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과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꿈을 풀기 위해서 LA에 그 미나 작가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제 미나 작가한테 이제 미나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 2번이나 이제 이분이 이제 초대를 했어요. 굉장히 아직 돈이 많습니다. 이분은 강연료가 한 번 나가면 한 3천만 원 받는데 저도 뭐 비슷하게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한국에서는 뭐 세바신가 뭐 그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출연하고 했고 그다음에 노벨상 후보로도 그 노미네이트 됐던 유명한 분이. 근데 그분이 어느 기업에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다 싶어갖고 이제 저 이제 친하니까 번개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수동에 이제 카페를 하나 딱 빌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뭐 10,000원 정도 주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방을 전체를 빌릴 수가 있더라고요. 카페를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 하여튼 그 미나 속에 그 선수들만 다 모아놓고 미나와 양자역학의 대화 이렇게 멋진 하여튼 그 이벤트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양자역학 얘기하면 제가 미나 얘기하고 또 양자역학 얘기하면 미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자역학을 일주일 공부했어요. 되게 어려운데 한마디로 제가 일주일 공부한 그 이제 얘기 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1 플러스 1이 2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1 플러스 1이 2가 아니잖아요. 2도 되고 100도 되고 빵도 되잖아요. 그걸 과학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네?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이 그림을 제가 보여줬더니 이게 양자역학이다. 아니 어떻게 책을 구름이 감싸고 있고 어떻게 책 위에 용이 이렇게 날아드느냐. 이건 우주적인 책거리다. 이거는 양자역학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서 보니까 여기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용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어요? 두꺼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이 바로 이 더듬이를 내밀고 두꺼비가 더듬이를 내밀어서 KISS를 하는 거예요.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용 꿈을 꾸고 두꺼비 꿈을 꾸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들을 많이 낳는다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아들을 많이 낳아서 공부를 많이 시켜서 경주대학을 보내라.
하는 그 현실적인 소망을 우주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주적인 책거리가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 세계적인 딜러가 갖고 있던 그림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온 그런 미나 그림입니다. 미나 책거리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기역자, 니은자를 꺾이지 않았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또 여기에 그 칸막이 가운데 구멍이 없죠. 이건 아주 한국적인 가구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용이 날라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뭡니까 사자가 포효하고 그 다음에 기린이 왔다 갔다 하고 호랑이가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서재에 여러분 그 서재 공부방에 용이 왔다 갔다 하고 봉황이 깃들고 사자가 우는 그런 서재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사실 오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외국인 사서들이 왔어요. 그 강의를 해가지고 이런 도서관 있으면 손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손을 못 들고 굉장히 막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주적인 책거리예요. 거기다가 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장면인데 여기에는 보면 꽃사슴이 또 뭘 하고 있어요? 사랑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꽃사슴이 둥둥 떠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나 속의 공중부양은 뭐라 그랬어요? 필수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그림인데 이런 그림을 우리가 하나하나 디테일을 보면은 이건 놀라운 조형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책의 쌓임이 마치 우리가 현대의 추상회화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 여기 보시면은 마치 우리가 그 러시아 구성주의 그림 같아요. 근데 이러한 어떤 그 모더너티 이런 근대성이 바로 미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 책거리에 모더너티가 있다라는 이런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아까 그 파리 기메 뮤제에서 2001년부터 2002년 사이 그 겨울에 노스텔지 꼬레인이라는 미나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시가 굉장히 유럽의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이제 우연히 미술박물관 출장으로 여기를 가서 이걸 봤는데 이때부터 이걸 보고 이제 미나를 갖고 세계에 와야겠다 이런 결심하게 된 그런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냥 불어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냥 대충 한국의 향수다 이런 전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책거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사슴이 아니고 뭡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기린이에요. 일각수 이게 보입니까? 뿔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치가가 이제 정치를 잘해서 태평 세월이 되면은 바로 이제 이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출현하는 이 상스러운 동물이 바로 기린이에요. 근데 이제 기린 양옆으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그 겨울철에 그 서리빨 같은 바위 보입니까? 바위가 양옆에 있고 또 서리빨 같은 산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산 위에서 뭐가 떠오르고 있어요? UFO가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UFO의 그 정체가 뭐죠? 책거리예요. 안 놀랐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상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그림을 생각했냐면 벨기에가 자랑하는 수상화가가 있어요. 누굽니까? 마그리트. 르네 마그리트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게 돌이 아니라 뭡니까? 이게 성체예요. 성 보입니까? 성이 떠오르고 있어요. 이런 공중부양은 미나 속에 아까 말한 것을 뭐라 그랬어요? 필수예요. 그리고 또 이쪽에 보시면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서울역 앞에 가면은 거기 대우 빌딩 앞에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분이 쭉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런 신사가. 그리고 또 이게 뭡니까? 그 애플. 애플에 그걸 썼던 거고. 그리고 이 장면은 뭐냐면은 이거는 파이프가 아니다 하는 거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까 정조대왕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책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림이 아니라 이거는 아니죠. 뭐라 그랬죠? 이거는 책이 아니라 그림일 뿐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제 그 르네 마그리트의 이 말을 연상케 하는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아까 그 세트인데 이 경우는 이제 가운데 그림이 들어오고 그림 이후로 또 뭐가 떠오릅니까? UFO가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학이 스텝을 밟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지루박인지 뭐 탱고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춤을 뭐라 그럽니까? 쉬운데 학춤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그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궁중책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견고하게 입체적으로 표현됐어요. 아까 말한 그 쉐이딩 테크닉으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뒤로 갈수록 이렇게 깊이감 있게 이렇게 전개되어 있습니까?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리니어 퍼스펙티브로.
그런데 이런 그림이 미나 속으로 표현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놀랍게도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책값 여기 있잖아요. 책값 책 케이스. 그 문양이에요. 그 책 케이스 문양을 이렇게 이제 평면적으로 이렇게 펼쳐 놓으니까 마치 우리가 추상의 그 생명 구성 같지 않아요? 생명 추상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책장이 있고 책장 위에 또 그릇 위에 과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이제 사슴이 항상 사슴은 연못 물가에 살기 때문에 연못을 밑에 표현한 거고 또 생뚱맞게 등 위에다 뭘 쥐고 있습니까? 화분을 쥐고 있잖아요. 또 그 화분이 놀랍게도 이게 그 책값을 뭡니까? 이만큼 또 파고들잖아요. 이거 미나 속에서만 가능한 이런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나책을 제일 먼저 쓴 게 무명화가들의 반란인데 디자이너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갖고 이걸 표지로 삼았어요. 뭐 책을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거를 올렸더니 우리 개명되어 있는 그 서양 미술사 하는 분이 이거는 어쩌면 그 프랑스에서 바로 추상화를 처음 열었던 앙리 마티스하고 너무 똑같지 않느냐. 그 앙리 마티스의 어떤 생명 추상하고 너무 똑같지 않느냐.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하고 저 얘기하면서 뭐냐면 이거는 조선의 앙리 마티스라고 우리가 부르자. 근데 이게 조선의 앙리 마티스가 파리에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뉴욕에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활동하는지 아세요? 알고 보니까 삼척이 어느 시골에 산골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을 찾았어요. 저 미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조선의 그 앙리 마티스, 그 황순규라는 사람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여기 올렸네요. 이게 지금 작동을 늦게 해가지고 제가 돌아보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책거리를 2016년에 문자도 책거리전을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 가서 이제 순회전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회전의 몇 가지 장면을 여러분에게 한번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2016년 9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거의 한 1년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만들었던 이제 그 도록이에요. 도록인데 일부러 저는 책거리를 우리 발음대로 했어요. 여기 보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스 앤드 띵스가 있어요. 근데 그걸 치우고 왜냐면 이거는 세계적으로 알릴 만한 우리 문화유산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치, 한복 이거 일부러 영어식으로 어설프게 번역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발음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책거리도 그렇게 했더니 이거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거리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해도 제가 뭐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수니 출판사라고 미국의 그 스토니브로 그 뉴욕 주립대학의 그 출판사에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한국 책을 영어로 번역하면 막 세계에 다 갖고는 퍼질 거라고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해요. 근데 뭐냐면 세계적인 유통망에 얹어야만 그게 외국의 독자들한테 전달이 돼요. 근데 그 사실을 몰라갖고 우리가 예전에 2005년도에 그 프랑크푸르트에 도서전 할 때 100권을 막 선정해갖고 그 번역을 했잖아요. 한 권도 유통이 된 게 없어요. 전부 다 무슨 뭐 외국의 뭐 대사가 뭐 문화원 이런 데 나르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유통비가 엄청 비쌉니다. 예를 들어 교보문고 같은 경우도 책이 뭐 2만 원이면 유통비가 10,000원을 받아요. 한 50%를 받아가요. 그러니까 유통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길을 쓰고 하여튼 그 순위 출판사에다가 이거를 이제 맡겼는데 바로 이 스토리브룩 유니버시티에 있는 그 찰스 왕스한테에서 처음 이제 전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굉장히 하여튼 큰 그런 이제 이런 전시장이고 입구에 요 그림 기억나시죠? 아까 그 포토존으로 쓴 그 중국식의 그림 요거를 이제 표출했고 거기에 이제 마침 이제 그 외무부 산하의 이제 국제교류재단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그 외국인들을 쫙 모아서 거기서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4, 50명이 되는 외국 박물관 큐레이터의 이제 이 책거리를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이니까 사람들이 이거 우리나라 그림 맞아요? 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는 데다가 아까 말한 이게 또 서양 화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반드시 안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조각가가 이태리에서 이제 뭐냐면 공부를 했는데 이태리 그 대리석으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조각을 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 갖고는 서양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한국적인 조각을 만들자 해서 저 화강암, 우리나라들이 화강암을 쓰고, 그리고 또 뭐냐면 미나 까치호랑이를 그걸 갖고 이렇게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데이트를 쳤어요. 그 저도 하나 샀어요. 그 친해가지고 싸게. 왜냐면 또 우리 딸이 그 호랑이 띠라서 내가 뭐 저기 시집갈 때 뭐 해줄 건 없고 무거운 거나 들고 가라 하면서. 근데 이 되게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히트를 치면은 뉴욕에서 또는 이제 파리에서 한번 전시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그 무거운 거를 다 실어가지고 한 3천만 원을 들어가고 한 달 동안 뉴욕에서 전시를 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이분이 오신 거예요. 오더니 나보고 정 교수 술 한 잔 사줘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래 그랬더니 한 잔 팔았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 하면 그 호랑이 하면은 막 피가 끓잖아요. 뭐 민족 정기하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덤덤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원에 사자나 동물원의 기린이랑 뭐가 다르냐. 차라리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갖고 오지. 카보이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 아니라는 걸 깨달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300만 원 빼기 한참 한 거. 저는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술값으로 5만 원 들었어요. 그 여러분은 공짜예요. 근데 이 책거리는 뭐냐면은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이에요. 어떤 국제적인 글로벌한 이런 보편성,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집을 지면 뭘 지면 서재부터 만들어요. 그리고 이 책의 문화, 책의 그림이 서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세계화하는 데는 가장 적절하다 생각했는데 사실 그걸 전시를 하면서 그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전시장은 그 중부에 있는 캔자스 대학을 갔는데 미국에 보면 가운데 심장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때 교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미술 전시하면 서부나 동부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A나 또는 뭡니까? 저기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 뉴욕, 보스턴 이런 데 오지 자기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대. 그래서 나보고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시인데 우리나라 그 미술사 하는 교수들이 대부분 여기 캔자스 대학 출신입니다. 거기 이제 스펜서 미술관인데 아까보다는 규모는 작지만은 굉장히 아주 짜임새 있는 미술관이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캔자스 대학 미술사학과에서 책거리, 여기 책거리라고 써 있는 거 보입니까? 책거리 컨퍼런스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하여튼 14명의 학자를 불러다가 이런 그 컨퍼런스를 벌였는데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보람을 느낀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의 유명한 교수인데 제가 미술사를 중국 회화사를 이분의 책을 보고 공부했는데 이분하고 같이 했던 그 발표를 하는 그런 영광의 기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대박이 난 게 클리블랜드 미술관이에요. 클리블랜드 미술관은 미국의 한 5위 되는 박물관이고 굉장히 큰 박물관입니다. 이거 국립중앙박물관처럼 이걸 다 자세히 보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박물관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배너가 있는데 여기 배너에서 이게 책거리, 코리안 스크린스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입구 부분이에요. 입구에 이제 전시장 입구에 여기도 책거리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제 책거리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딜러, 강 콜렉션의 이제 강검자 선생, 한국인 딜러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술을 유럽이나 미국 박물관에 이제 유통하는 최고의 딜러예요. 근데 이분이 그 LA에서 요새 이제 그 LA에 계시는데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이제 친하니까 저보고 이제 처음에 막 농담을 하는 거예요. 정 교수 훈장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누가 훈장 줍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정 교수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왜 미국이나 유럽의 박물관 큐레이터들이 책거리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 처음엔 립 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 근데 바로 이 책거리는 제가 이제 고정을 해줬어요. 누구 책거리인지 여러분 한눈에 아시겠죠? 누구 겁니까? 이태균의 블루 책거리예요. 그랬더니 이 관장부터 큐레이터들이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시장에 한 가운데다가 다 이렇게 배치하고 또 여기에 그 블루색을 꺼내가지고 또 뭡니까? 디스플레이를 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막 색채를 칠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게 이제 그 장면입니다. 그 전시 장면이고, 심지어는 또 여기에 이제 멋진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전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강연을 하잖아요.
되게 이렇게 강연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오셨지만은 대부분 가면 100명, 200명 앉아 있어요. 근데 큐레이터가 어떤 머리를 썼냐면 K-팝 가수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 하나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은 이 공연을 보려면은 책거리 현장을 반드시 들렸다 와라. 3,000명의 클리블랜드 젊은 애들이 이 공연을 보려고 책거리 전시를 봤어요. 기발한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막 이제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케이팝 가수 누군지도 몰라요. 굉장히 하여튼 이름 없는 한 사람을 불렀는데도 굉장히 하여튼 열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분 그 블루 책거리, 이 책거리 블루 책거리로 에코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지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머그잔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워낙 큰 박물관이니까 그 미국의 이제 유명한 그 매스컴에서 이렇게 다뤄주는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면으로 다뤄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3대 일간지 중에 하나 아니에요? 전시에 전면을 하는데 클리블랜드 미술관 전시를 취재한 건데 놀랍게도 아까 그 블루 책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부 미나 책거리를 놓고 미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박물관에서는 블루 책거리만 강조해가지고 그걸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화상품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미술평론가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미나 책거리의 어떤 자유로운 상상력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이제 그 보람으로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아까 그 뉴욕 전시할 때 외국 박물관 큐레이터 한 40명한테 설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시카고에서 이거 미국이 한 3위 되는 박물관입니다. 거기 이제 큐레이터가 전시 그 책거리 전시 끝날 때쯤에 이런 이제 캐탈로그를 하나 발간을 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여기 보면 하이라이트 오브 콜렉션이에요. 이 박물관에 이제 그 회화들 명품들만 모아놓은 건데 우리나라 회화가 2점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는 요새 미국에서 유행하는 그 단색화, 그 정상화 그림이고 다른 하나가 뭔지 아세요? 책거리예요. 그것도 미나 책거리예요. 이 박물관에 우리나라 그림이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 미나 책거리를 놓은 거예요. 그것도 바로 오른쪽에는 누구 그림입니까? 세계적인 정물화가인 폴 세잔의 정물을 놓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코리안 스틸라프 한국의 정물하면서 미나 책거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그 미국 전시가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성공했습니까? 응?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성과를 제 나름대로 하여튼 거뒀는데 그래서 저는 이 책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한국 회화사 책 보면 한 점도 나오고 언급도 안 돼 있는 그림이에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거를 제가 이제 열심히 발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리다 보니까 이거는 세계적인 큐레이터들이 관심을 갖는 이런 보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테너가 있듯이 3 테마가 있다. 우리가 조선 후기에 하면은 우선 직경산수나 또는 뭡니까? 풍속화만 얘기하잖아요. 저는 세 번째 그 호세 카레라스와 같은 존재가 뭐냐? 책거리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제가 이제 이태준이 쓴 무소록 중에 책이라는 글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에게 마무리 지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글은 우리가 책거리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지도 못했던 1930년대의 글이에요. 책은 책 한글로 책보다는 한자로 쓴 책으로 쓰고 싶다. 책보다 한글의 책보다는 한자 책이 더 아름답고 책답다. 이거 책을 상용한 문자죠. 책은 읽는 것인가, 보는 것인가, 또는 어루만지는 것인가. 우리가 아까 그 정자 얘기처럼 그 다음에 하면 다 되는 것이 책이다. 읽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어루만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읽기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책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원시적인 평가다. 책은 한껏 아름다워라. 제가 여기에 제목을 딴 겁니다. 이 전체 제목을. 그리고 그대는 책은 인공으로 된 모든 문화들 가운데 꽃이요 천사요 또한 재앙이기 때문에 책은 물질 이상의 것이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